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앤 전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는 네 분과 함께 볼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다우투자증권 김성준 이사와 24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전일장 반등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젠슨 황 CEO의 엔비디아 주가가 날아오르자 우리 HBM 관련주들도 함께 환호한 건데요. 자, 모처럼 반등의 신호탄을 쐈던 우리 국내 증시 계속해서 추가적인 기대를 좀 가져가 봐도 좋을지 아니면은 일단락될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남인호 소장님. 네,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이혜수 앵커가 노란 그런 티를 입으셨길래 저도 깔맞춤 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제 우리 시장 정말 모처럼 오랜만에 시원하게 50포인트 이상 급등세 보였죠?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혜수 앵커님, 돌발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만일에 호랑이 굴에서 외출했던 호랑이가 돌아오면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될까요? 외출했던 호랑이가 다시 돌아오면 호랑이가 다시 왕이 되지 않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동안에 호랑이 굴에서 왕 노릇을 하던 이리, 토끼 등등이 정말 호랑이가 돌아오면 조용히 사라지고 그 다음은 또다시 호랑이가 왕이 됩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어땠습니까? 반도체와 자동차가 다시 주인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가가 급등한 겁니다. 저는 어제 우리 댓글창 보면서 제가 그렇게 인기가 좋은 사람인가 놀랐습니다. 그 칠수구도 하던 나 소장 왜 안 나오냐, 왜 도망가냐 그러는데 여러분 저 도망간 거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삼성전자 9만 원 위에서 여러분께 이제 좀 이익 실현 좀 하시죠 할 때까지는 우리 머니플러스에 꾸준하게 나올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자, 핵심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요. 반도체 고점 아직 아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1번, 오는 11월 5일이죠. 아직 2달 정도 남았는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나기 전까지 반도체의 고점은 나오지 않을 걸로 저는 봅니다. 다음 2번이 젠슨 황 회장도 얘기했지만은 HBM에 또 새로 이제 이 블랙웰이라는 그 신제품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내년도 2025년도 상반기에 실적 호전이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뭡니까? 반도체 피크아웃 금년은 아니고 정말 빨라야 내년도에 나오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전략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시청자분들이 댓글에다가 칠수구도는 아시는데 그 다음에 나온 걸 또 잘 모르시더라고요. 하이닉스도 말씀드렸습니다. 오수2도가 뭡니까? 하이닉스는 15만 원대 들어오면 매수하시고 22만 원대 가면은 조금 이익 실현하시라 이겁니다. 그럼 답이 금방 나오죠. 삼성전자는 어제 보니까 6만 5천 원까지 왔어요.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는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주가가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서 6만 원, 7만 원, 8만 원, 8만 9천 원 가면은 증권회사에서 뭐가 나옵니까? 매수 리포트 목표가 상향 나옵니다. 11만 원짜리 13만 원으로 보셨죠, 여러분? 그러면은 그거 그렇게 쓰는 분도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그걸 보고 그때 삼성전자를 8만 원대 고점에서 매수하는 분은 더 이해가 안 간다. 반대로 삼성전자 주가가 8만 원, 7만 원, 6만 원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수 목표가가 낮아집니다. 물론 매도는 아직 안 나왔지만 저는 매수 목표가 낮출 수 있죠. 그러나 그걸 보고 주식을 파는 분은 더더욱 전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이죠. 삼성전자는 7만 원대 밑에 있으면 더더욱 적극적으로 사셔야 되고 9만 원 저는 올해 안에는 9만 원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다음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15만 원대, 오수 15만 원대 사셨다가 22만 원대에 들어가면 그때는 이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에 삼성전자 9만 원 이상 또 다시 한번 갈 수 있다. 네. 돌아온 외국인을 좀 기대해 보면서 삼성전자의 주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 이렇게 되면 우리 지수도 좀 올라와 줄 텐데 코스피의 강한 좀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우리 반도체주 관련주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금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신한울 3, 4호기 건설안을 허가했는데요. 한국수력 원자력이 건설 허가를 신청한 지 8년 8개월 만에 이루어진 허가로서 우리나라는 2016년 6월
지금 3, 4호기 건설 허가 이후 8년 3개월 만에 새 원전에 짓게 된 겁니다. 자, 원전 관련주 근데 보면 참 힘이 없거든요.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지를 않아요. 김선영 대표님께서 자세히 짚어봐 주시죠. 그동안 너무 이제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긴 기간 동안에 이제 들어갔었던 수급들도 많이 지쳤고 이제 많이 좀 어지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당장 뭔가 강한 힘을 받고 좀 탄탄하다는 느낌을 받기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시작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에 허가받고 나서 지금 8년 만에 이제 다시 건설을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일단 보니까 2032년부터 2033년까지 울진군의 1,400메가와트급의 가합형 수로형이죠. 이거를 원전 2기를 짓겠다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1조 7천억 원 정도 나온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고사 직전까지 갔었었고 이제 이 생태계를 다시 복원시킬 거라는 기대감이 커졌는데 뭐 우리가 게임하는 것처럼 뭐 당장 살아나 이라도 내일부터 살아나는 게 아니고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시작한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는 그간 늦어진 시간을 빨리 커버링하기 위해서 이제 완공 시기를 최대한 당기겠다는 방침으로 오늘부터 바로 기초공사를 시작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 뭐 터닫기 공사는 이미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자로나 발전기 같은 원전 관련 기기들도 이미 수주를 받았었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기기의 계약 규모 같은 경우는 한 2조 9천억 원 정도 나오는데 펌프나 배관이나 뭐 케이블 같은 이런 기기들도 한 10년 정도에서 2조 원 규모의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발주를 시작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 원전 업계에 대량의 일감이 공급될 것 같으니까 이제 기업들 좀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사업의 속도를 올린다라고는 하는데 이제 32년도에 3호기 그리고 33년도에 4호기 준공을 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원전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속도보다는 안전하게 잘 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고요. 또한 지난 5월 달에 공개된 계획에 따라서 2038년도까지 최대 3기의 원전을 새롭게 짓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마 35년부터는 이제 그간 제일 우리나라가 잘하고 핫했었던 SMR이 아마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요. 소형 원자로.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투입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관련으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전력 수급 계획에 원전이 들어간 게 제가 살펴보니까 2015년도 이후에 9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을 좀 관심을 가져보시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기간 내에 건설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 사이트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기존에 썼던 데이터 센터보다 이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 소모가 몇 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만큼 전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 에너지를 빨리 전기를 빨리 잘 소비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앞으로는 그래도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 판단되고 있고 우리나라 기술력 워낙 좋기 때문에 관련주들 투자해 보시되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 사이트보다는 중장기적인 사이트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새 원전 건설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추가적인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또 AI 모멘텀까지 붙을 수 있는 원전 관련주 중장기적으로 우리는 좀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걸그룹 뉴진스와 하이브 경영진과의 갈등이 아주 수면 위로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하이브의 주가가 어제 크게 또 출렁였습니다. 엔터주 전반에 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엔터주 가뜩이나 고점 대비 너무 지금 지하를 파고 또 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엔터주는 김성준 이사께 좀 전략 들어볼게요. 예, 사실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엔터주들이 그래도 과대 낙폭 이후에 좀 이제 약간의 이제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었던 그런 구간이었고 특히나 하이브는 그 전날에 이제 BTS 슈가의 그 음주운전 혐의가 약식 기소되면서 5% 반등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또 이제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이미 뭐 지난달 27일 날 경영과 제작을 분리 원칙을 빌미로 민진 전 대표를 해임을 한 바 있었죠. 이에 따른 이제 반발을 뉴진스가 인터뷰를 통해서 했는데요.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그냥 뭐 하이브에도 뭐 나름의 최선을 다하지 않은 그런 귀책 사유가 있다라는 식의 어떤 의미를 조금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한 것을 봤을 때는 이제 소송 지원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이제 어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진스가 유일한 이제 소속 가수이기 때문에 어도의 전체 매출이 작년에 1,103억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대략의 위약금을 계산을 할 때 뭐 2년간의 매출 그리고 뭐 자녀 계약 기간 이런 것을 계산해서 했을 때 대략 한 3천억 정도의 위약금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귀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만큼 아마도 이제 법정 공방까지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최후 통첩일이 25일인데 그 안에 해결되기는 사실 좀 어려운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법정으로 가서 결국에는 이제 판사의 이런 결정이 이제 하이브의 주가를 상당히 또 좌지우지하는 또 한 번의 그런 일이 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시점인데요. 하지만 뭐 저는 뭐 이렇게 엔터주 전반에 걸친 그런 확장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물론 이제 하이브도 작년 매출 기준으로는 이제 뉴진스 기여분이 대략 한 5%대 정도 수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도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이제 3분기부터는 좀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들이 좀 다른 엔터주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전반적으로 그 다른 때까지 악영향을 준다기보다도 하이브 개별 악재라고 보여지고요. 하이브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 공방만 지나고 나면은 저는 이제 더 이상 뭐 더 추가적인 악재가 나올 것도 없다. 행여나 뭐 잘못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런 생각이 드는 만큼 이번에 요 위기만 잘 넘어가서 전반적으로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JYP 엔터 같은 경우는 9월 9일 다시 한번 연저점을 찍으면서 뭐 그때 이후로 반등에 나서주고는 있으나 이런 지금 하이브발 엔터주 악영향이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형성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관련해서 하루빨리 좀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강한 좀 반등을 좀 엔터주들도 좀 나와줘야 되지 않나 싶은 마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AI 관련 이슈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이버를 필두로 국내 AI 기업들이 잇따라 중동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AI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은 중동 지역 국가들이 우리 기업에 러브콜을 보냈기 때문인데 자세한 내용은 손창현 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제 그 네이버가 사우디에서 열리는 이제 AI 컨퍼런스 글로벌 AI 관련돼서 참석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이버가 기본적으로 데이터 솔루션을 개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랍어의 기본인 대규모 언어 모델 LMM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우디 국영 기업도요. 결국엔 이제 아람코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국내 AI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하는 것도 뭐 스타트업 기업인 리벨리온이나 그리고 퓨리오사 등에도 AI MOU를 체결했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왜 중동 국가들이 이렇게 AI 투자를 많이 하는지 생각을 좀 해보신다라고 하면 석유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가 이제 몇십 년 뒤에는 고갈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거를 미리 선점을 해서 먹거리를 찾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AI 관련된 시대가 아직 개화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동 국가에서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우디를 비롯한 아랍에미레이트나 뭐 이집트 같은 나라들이 이 AI 관련돼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3월 이 펀드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분야에 약 50조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내 기업들은 왜 이렇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냐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과 중동 간의 갈등이 그렇게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이유는 뭐 이스라엘 하마스의 직간접적인 이유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이 중동에서 이 중국 쪽에 AI 반도체를 계속적으로 수출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미국이 여기에 대한 거를 제한을 하면서 규제를 하면서 수출을 더 이상 못하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반사이익을 국내 쪽 기업들이 얻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 쪽에 여러 가지 유수 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구글 관련된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 거가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있지만 가격적으로 경쟁을 해봤을 때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충분히 가격 경쟁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기술 수준도 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쪽 관련돼서 그런 이제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유지 보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지리적인 위치도 좀 무시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감안해 봤을 때 국내 AI 기업에서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곳에서도 이 직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가 네옴시티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여러 가지 건설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제 전체 사업비가 약 1,365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건설 업체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인프라 관련된 구축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재정 문제로 인해서 조금 이 관련돼서 이
재정 문제로 이제 좀 축소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원전이라든지 뭐 게임 관련된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소식을 살펴봤지만 반도체, AI, 원전, 네이버까지 해서 쫙 같은 고리에 하나의 키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이제 모두 다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는 흐름을 보여주신 만큼 반도체, AI, 또 원전 관련 종목들의 주가 추이는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속보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구체적인 이름은 안 나왔어요. 아시아제약사와 1,191억 원 규모의 CMO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사실 SK하이닉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보면은 시속 게임 하고 있거든요. 전날 전고점, 그러니까 역사적 신고가 부근에서 쉬어갔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과연 오늘은 또 이 같은 이슈에 다시 한번 힘을 내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상장사들이 주가 부양책으로 무상증자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배분하고 권리락 후엔 주가가 저렴해 보이는 착시 효과로 주가는 상승세를 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주의할 점은 없는지 무상증자 관련해서 대응 전략 남인호 부장님께 들어볼게요. 네, 저는 항상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출연하신 다른 패널 분들에 비해서 제가 특별히 더 아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그분들보다 좀 더 오래 증권사 근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만일에 이번처럼 30년 전에 A라는 기업이 무상증자 100% 발표를 했다고 가정 한번 해보십시오. 그 주식 5번 내지 6번 상한가치입니다. 왜? 30년 전에는 하루 올라가는 한도가 4%였거든요. 그러니까 5번 올라가 봤자 20%밖에 안 올라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하루에 30% 올라가다 보니까 어제같이 100% 무상증자 발표하는데 하루 이틀이면 그 힘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직설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무상증자가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30년 전에는 엄청난 호재였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는 상당히 호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호재인지 악재인지 좀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럽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다. 즉 최근과 같이 우리 종합주가지수 강세 아니죠? 아주 상승장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답보장세에서는 반드시 무상증자가 호재가 되진 않는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악재란 얘기냐? 악재는 더더욱 아닙니다. 왜 그럽니까?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내부 유보금이 충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익이 있어야지 무상증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호재다라고 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 가장 핵심입니다. 무상증자를 한 이후에 그 기업의 주주가치, 그 기업의 회사가치, 기업가치가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무상증자 그 자체만으로 주가가 꾸준히 오르기 쉽지가 않다는 말씀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권해드린다면은 무상증자를 발표했다고 해서 무조건 앞으로 이제 올라갈 거야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그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해당 기업이 얼마나 수익을 내고 또 그 유보금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를 잘 분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니까는 나 소장은 반도체, 자동차, 현금 말고는 할 말이 없나 보다 그러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8대 업종, 즉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화학 거기다 3개 더 있죠. 바이오, 금융, 방산. 저는 우리 머니플러스 시청자분들이 가급적이면 이 8개 업종에서 집중 투자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냐. 왜 그럴까요? 금년에 이 8대 업종이 돈을 법니다. 뭐 기타 업종도 있습니다만 해서 이 업종에 좀 더 집중하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상증자가 장기적인 주가 상승의 재료로 보긴 어려운 만큼 맹목적인 투자는 좀 우리가 유의해야 한다라는 포인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아침 나온 리포트도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박정원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우선 오늘은 상향 리포트 없이 모두 하향 아니면 유지의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먼저 어제 반등세를 보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BNK투자증권은 8만 원대 삼성전자 목표가를 제시했고 KB증권은 SK하이닉스 목표가를 내려잡았습니다. 이 밖에 DS투자증권은 HL만도가 반등 시점에 다가섰다면서도 보수적인 접근을 권하며 목표가 하향에 나섰고요.
NH투자증권은 효성 TNC의 눈높이는 낮추지만 투자 매력은 여전하다는 분석 내놨습니다. 이어서 하나증권은 GM과 친구가 됐어요라는 제목과 함께 현대차에 대한 보고서 발간했고요. 목표가는 33만 원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 쇼크에 하락하다 최근 반등에 나선 아모레퍼시픽을 주목한 한국투자증권 보고서도 나왔는데요. 먼저 삼성전자 리포트부터 체크해 보시죠. 그동안 10만 원 그리고 9만 원대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들은 있었는데 오늘 8만 원대는 처음입니다. BNK투자증권이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수요 둔화를 반영해 기존 10만 2천 원에서 8만 1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글로벌 소비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AI 서버 인프라 투자 사이클에서 제품 경쟁력이 뒤처져서 제대로 수혜를 받지 못한 점이 아쉽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재고 부담이 높았던 모바일 고객사들이 하반기 본격 재고 조정에 나서면서 삼성전자 메모리와 파운드리 매출액이 이전 예상치보다 낮아질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미국의 HBM 중국 수출 제한 조치가 시행될 경우에 중국 고객 의존도가 높은 삼성전자에게는 불리할 거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했습니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 보고서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오늘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중국 사업 부진을 비중국 매출 상세로 상쇄할 것이라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20만 원 유지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이지만 최근 아모레퍼시픽 실적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컸던 점을 고려했을 때 시장의 걱정 대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풀어냈고요. 중국 사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2분기에 본격적으로 판매 방식을 변경하고 있고 그 영향은 올해 하반기 내내 이어질 거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2분기에 악화됐던 코스알엑스의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며 그 가치가 반영됐고 중국에서의 영업 적자를 미국과 유럽 등의 비중국 지역에서 상쇄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J제일제당, 대상, 농심 등 국내 식품 빅3가 K푸드 열풍의 진원지인 미국과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의 면모를 강화하는 식품업계의 동향, 김선영 대표님께서 종합해서 전해주시죠. 아무래도 지난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국내 매출 자체가 사실 뭐 내수 불황이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로를 이제 해외로 좀 뚫어보겠다는 그런 어떤 노력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굉장히 잘 먹히고 있고 앞으로 잘 먹힐 거라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인데요. 일단 뭐 CJ제일제당과 대상 그리고 이제 농심을 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글로벌에서 매출 1조를 달성한 만두를 이을 이제 제품으로 한국식 치킨과 즉석밥을 좀 이는 중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실 뭐 이 두 가지 제품 실제로 되게 잘 먹히는 제품들이어서 좀 앞으로 기대가 되고요. 대상 같은 경우는 이제 김치나 김 같은 반찬류 그리고 이제 K소스나 아니면 가정식 간편식 김 뭐 이런 것들을 뭐 위주로 해가지고 카테고리를 삼아가지고 해외 진출을 좀 가속화시키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뭐 잘 아시겠지만 대상하면 김치잖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올 상반기에 이제 해외로 수출했던 김치 양의 절반 이상이 대상 거기 때문에 일단 대상 관련 매출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흥미로운 거는 이제 최근에 유럽 가정에서 김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폴란드 지역에 공장을 현재 건설 중인데 아무래도 신규 공장을 준공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현재 김치 생산도 가능하고 유통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더 원활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농심 같은 경우는 지난 기생충 효과 이후에 이제 미국 현지 공장 증설에 이어서 부산에 국내 최초로 이제 첫 수출 전용 공장을 설립할 계획을 이제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 완공하게 되면은 약 연간 한 27억 개 정도 이제 공급 능력을 가지는데 내수까지 포함시키면 한 60억 개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뭐 국내 이런 그 식품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이런 상황도 좋고 전초기지 삼는 거 되게 좋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관련 기업들은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 무거운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 단기적인 사이트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사이트를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비중은 과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그래서 전체 포트 비중에 10% 정도가 딱 적절할 것 같다. 이 정도 멘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류 수혜를 받은 K푸드, 미국과 유럽을 넘어서 이제 글로벌 시장 정말 전 세계적으로 더욱더 사랑받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알테오젠 뉴스입니다. 알테오젠이 황반변성 치료제 아엘리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국내 품목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아엘리아는 매출 규모 약 12조 원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치료제로 향후 시장 규모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투자 전략, 우리 김성준 이사가 제시해 주시죠. 네, 이번에 이제 국내 품목 허가 신청이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일단 기존의 삼성 바이오에피스 그리고 셀트리온이 이미 품목
허가를 획득을 한 바 있고요.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품목 허가 신청을 해놓고 현재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네 번째로 지금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미 이 아일리아 11려 관련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 특허가 만료 기간이 지났고요. 그리고 유럽은 내년 11월에 도래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앞두고 상당히 좀 치열한 경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오리지널 제약사인 리제네론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회사에 뜨문뜨문 지금 소송을 걸면서 이 특허 기간을 어떻게 보면 연장하는 효과를 좀 누리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미 지난 6월달에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이 소송에서 패소를 한 바 있고요. 그래서 아마 항소를 좀 준비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도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 소송 리스크를 좀 피해가기 어려운 그런 좀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이미 인도 제약 회사인 마일란 바이오콘은 더 줄줄이 패소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전략들을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는 세 번째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만은 FPS 특허를 활용을 해서 좀 이제 특허를 그래도 소송은 좀 피해가면서 유럽 15개국 이상의 이런 이제 미리 독점 계약을 지금 한 바 있어서 글로벌로는 먼저 시장을 좀 선점해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오랜 기간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만큼 아마도 후발주자이긴 하나 소송 리스크는 좀 피해가면서 시장 진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는 이제 이거 지금 말씀드린 이 아일리아 시밀러보다도 이제 이달 23일날 있을 머크의 키트루다 SC 임상 3상의 결과에 시장은 많이 지금 관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것들도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 있을 만큼 알테오젠도 그날을 한번 유심히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테오젠은 9월 23일 머크 키트루다 SC 관련해서 임상 관련 소식이 들려오는 만큼 전후로 주가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좀 정비를 해봐야 될지 계속해서 머니플러스 한국경제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손창현 팀장의 오늘장 개장 전 체크 포인트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개장 전 체크 포인트 첫 번째는 이제 낙폭과대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가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좀 진행을 했었던 거가 가장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 쪽이 코스피에서 코스닥과 더불어서 한 2천억 정도 매수를 했다라는 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종목도 여전히 많이 강세의 흐름을 보이겠지만 특히나 낙폭이 컸었던 반도체나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좀 주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을 부양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래서 다음 주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시장이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구간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양한 원전 이벤트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부터 22일까지 이제 체코 공식 방문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관련돼서 원전 동맹이라든지 추가적인 인프라 쪽 관련돼서도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또한 역시 경북 울진 신한울 관련돼서 이 건설 신청이 8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종합 설계를 바탕으로 한 한국전력기술이나 주기기를 만드는 이제 그 두산에너빌리티가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 3대 그 아마케가 이제 유럽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스페인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국내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의 임상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함되어 있는 한미약품이라든지 유틸렉스 그리고 HLB, 티움바이오 같은 그런 기업들이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에로라든지 계약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관건일 거라고 보고 있지만 역시나 그동안에 많이 상승을 했었던 제약 바이오 말고 많이 주식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바이오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금요일 이슈앤 전략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